말씀해 주신 저출생과 고령화의 심각성 그리고 또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 발제자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 이해해 주십니다. 특히 한 해에 62억 73만 명이 태어났던 90년대생이 주 출산 연령을 이루는 해동기 5년이 인구 비리 대응의 골든 타임이라는 한국별 교수님의 의견이 정부로 공개합니다. 또한 초등학 수가 감소한 2015년생 이후 인구가 대학 입학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 2040년대 후반의 사고 복사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방향은 이상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준비 중인 제5차 기본 계획의 준비가 사실 인건이 인구와 맞아지는 필요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인구 구조의 전환을 위한 사회 구조 개혁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이상민 박사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정부는 작년 6월에 정기세 후세 단계를 위한 조정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도 초고령 사회에 대한 방향을 발표해서 인구 정책의 흔들림을 제한한다고 했고요.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5차 기본계획의 수립 원칙 정도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수립 6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미래사회 여건 변화에 맞는 중장기 전략 인구 전략을 수립하자.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 해외 인구 인력 지금 인구 이동 문제도 포괄하자. 세 번째는 고용 속도를 완화하고 시스템을 개혁하는 도로를 포괄하자. 네 번째는 쟁점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또 논의를 변경하는 해법을 모색하자. 다섯 번째가 양대 인구라든지 고공투자 인구 통계 시계를 좀 일치시켜서 통계 기반을 좀 강화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 기조 변화, 인식 변화, 조직 변화 등을 통해서 사회 전방위적 대응 노력을 하자는 이런 6가지 추진 원칙으로 기본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나갈 때 현석조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교육 완화, 노동시장 인증으로 해석과 같은 사회 구조 개혁 과제, 돌봄 제공 구조의 재정립, 돌봄 재고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일하는 문화 개선 등과 같은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박사님께서 지적한 것 같이 기본계획 1차 년도의 과제들이 예산 논의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고이라든지 재정당국과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와 기본법 개정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간의 인구 문제 대응이 개별 부처의 사업 단위로 진행되어서 구조적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이상민 박사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인구 문제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최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강화가 좀 자연스럽게 숙성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기본법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인구 전담 부처 신설 논의가 국회에서 좀 이루어졌었고 그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상민 박사님이 말씀하신 경제발전 위주의 시각을 좀 넘어서서 국민의 행복, 삶의 질 향상 등을 법률의 기본 이념에 포함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와 국가의 인구 정책을 조화하려는 시도들도 사실은 법안 소위 과정에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상 지금 좀 중단된 상황인데요. 한 가지 발제를 들으면서 계속 도단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더 이상 개별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실은 구조적으로 좀 대응하려면 가치 갈등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득권을 어디까지 내려놓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현재 줄이고 청년에 투자할 때 한 예로 제가 이 저출산 세법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서울 소재 교수님들하고 토론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쭉 보이는데 지방대학의 그 정원도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방대학이 지방의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축이 된다고 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지금보다 더 줄이고 지방대학도 뭔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이 인구 문제 발제하신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님 두 분 다 반대하셨어요. 그러면 학교가 뒤집어질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 무너진다고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 수는 못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연구자로서 적절성 문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학 정원은 못 줄여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고 쉽지 않다는 걸 느꼈는데요. 제가 거버넌스 관련해서 최근에 스페인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구부가 설립되어 나라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좀 놀라웠던 게 스페인에 설치되어 있는 인구부는 어떤 개별 사업들은 개별 부처에서 하게 하고요. 이 인구부가 했던 거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데 손에 막히는 걸로 치면은 스페인에 있는 모든 동역에서 청년들을 비롯한 인구가 살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사회 부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걸 보면서 물론 스페인의 초선은 더 높진 않지만 우리나라 거버넌스에 좀 심각성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에서 공무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제한된다는 아쉽기는 하지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구 문제는 전쟁의 사안이 아니고 국가 조직과 관련된 너무 중요한 아젠다여서 이 자리에 모신 상미연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인구 학회니까요. 인구 학회의 회원분들이 인구 문제 관련해서 빅스피커가 되셔가지고 뭔가 하여튼 인구와 관련된 제안들이 좀 더 활발하게 나와서 지속 가능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안전수사와 관계없이 이사님 진책과 말씀 다음으로 이강호 교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 이 두 분은 특정 정당에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말씀이 서로 대립되거나 혹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코멘트가 나올 것 같아서 두 분 말씀은 좀 차후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강호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성미래전략대학원의 이강호였습니다. 오늘 인구학회 주제로 인구위기 새정부의 정책과제 적절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분 발표 정말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 후속적으로는 그간에 논의됐던 것을 모두 공식해서 빠짐없이 이렇게 잘 분석과 대연 제시가 이루어져서 오고요. 이상민 교수님께서는 가버넌스를 포함한 인구 대책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한테 전절히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인구 위기는 저출생은 너무 급격하고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20만 명이 태어나서 이 사람들로 우리가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겠냐,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냐, 이 부분은 두 분의 발표로서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20만 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놔두고 할 수 있겠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출생아 수를 늘려야죠. 그러면 이제 이것의 목표인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신화적으로. 그랬더니 우리 통계청에서 2030년까지 출생아 수를 25만 8천 명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35년에 27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추정한 그 인구수로도 우리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출생을 위한 노력을 더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지금 구조를 보면 인구 구조에서 그거에 대한 전략에 약간 방향이 보인다고 봅니다.
그 연령대별로 인구 추세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저 생각에는 2030년까지는 좀 더 획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30년에서 35년 두 번 이제 지금 저기 5개년 계획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좀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 30년에서 31년, 35년까지는 좀 더 완화되고 그 다음에 35년 이후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걸 유지하면 최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질서고령사회관에서 2030년까지 학교 출산율 1.0명을 목표치로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035년에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서 주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학교 출산율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5년까지는 1.2.0이 아니라 1.2명, 그것도 아주 낮은 수준인데 1.2명은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30년에 1.0명이 된다는 올라가는 추세라면 31만 명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5년에 불과 10년 후입니다. 여기는 35만 명 정도 이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만 명대는 더 이상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방법을 시장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한 명 태어나면 우리가 4억 원을 투자를 해도 그 사람 평생 사회 공헌을 따지면 이익이다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왜 그러느냐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앞에 발표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30에서 34세입니다. 이 사람들은 91년에서 95년에 태어난 분들인데 이분들은 70만 명대가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이분들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30세에서 31세. 그럼 가장 많은 출산하는 30에서 34세까지가 인구가 늘어나기 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5세에서 29세에 지금 그 코호트에 있는 사람들은 60만 명대 태어난 96년에서 2000년생들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5세에 이르는 사람은 몇년 2002년에 태어난 2002년을 40만 명대로 떨어진 세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진입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소폭은 너무나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여기에서 이때부터는 우리 가임 여성 인구가 너무나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하는 정책 정도를 해야 합리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2035년에 보면 2023년에 비해서도 가임 여성 수가 16% 정도를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학교 출산은 아무리 높여도 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유지되는 수준으로 가고 35년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한 저출생 정책의 목표치를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저출생 대책으로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연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도 감소해야 되는데 약간의 유입에 의해서 지금 올라타냈다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줄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축소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류사에서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축소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과거 했던 방식으로는 국가 유지가 안 됩니다. 사회 갈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과제들로는 우리가 과잉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대학도 과잉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습니까? 초중고도 과잉입니다.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가 부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공공시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잉 문제를 급속히 해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 인력 제대치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인구가 줄잖아요. 생산 연령인구가 특히 급속히 줍니다. 그러면 20만 명 태어납니다. 20만 명이 우리 국가의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공공 부분이 지금 우리 전체 일자리 중에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공 부분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공부문은 TO가 정해있으면 무조건 뽑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다 인력이 쏠리게 되면 민간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 인력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군인 없으니까 아까 정년 연장 이런 거, 정년 연장이나 공무기간 연장 과연 젊은층에서 허용해 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인력 재배치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간 인력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도 우리가 아주 신속하게 아주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60에서 65세까지 이 사람들이 일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기여금을 하는 제도로 만들어준다면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지 않냐 하는 세대 간 인력 재배치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내외국인간 인력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민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더 이상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아까 인구부 얘기도 우리 이상님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획예산 인구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예산과 인구가 결합되지 않는 한 방금과 같은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공공부문 구조 계획도 인구 예산과 결합된 기관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예산 인구부를 만들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거기에 부여해서 이 난맥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면적 혁신 체제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세종보통위원회를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국가 혁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면적인 혁신 추진 체제로 전환을 시켜주는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이런 형태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조금 나누셨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렸으면 했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발표하시거나 이렇게 토론하시거나 하면 제가 한두 마디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마음도 좀 급한 것 같고 시간도 좀 좁게 나가고 안 그래도 또 플로에서 한두 말씀 나오실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아까 제가 정지현 선생님 먼저 인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당을 먼저 이렇게 하지. 그래서 아까 정지현 선생님 먼저 인사했기 때문에 정지현 선생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기여서 이런 토론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어렵긴 하지만 일단 저는 국민의힘의 이제 정책 공약에 대해서 인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주제 발표를 해주신 송철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초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인구 대응에 이제 앞으로의 5년이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상윤 연구원 박사님께서도 이러한 인구 절벽이나 초저출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인구 철학의 부재, 또 인구 정책 국정과제나 공약이 반영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정부가 이런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국힘의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가 사실 오늘 학회에서 발표되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정책 기조는 일단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 이런 문제에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공약을 제안하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10대 공약 중에 6번째 복지 정책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와 환경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청년 주택 문제라든지 강세 문제, AI 부분 이런 것들을 국정 과제로 선정을 하고 책임감 있고 실현성 있게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손석철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가족 가치의 회복이나 돌봄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위해서 미래 세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제 선택적인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 복지 정책은 평생 복지 체계를 갖추는 거고, 청년을 위한 주거 부담을 해소하거나 또 국가 전체의 그 건강 안전망을 확대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 보건복지 부분에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복지 AI 플랫폼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을 담보한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복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퍼주기식이나 많은 그 재정을 들여서 하는 복지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예산의 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결혼에서부터 아이를 키워서 독립하고 또 자녀의 독립 이후에 노년기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의 또 노인 인식에 이르기까지 평생 수준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을 채워나갈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의 재정 문제는 저희는 그 기갱돌 소득이라는 중산층까지의 근로 차상위 계층의 맞춤 소득을 보장하고 중산층 감세를 하는 국민 세금을 최대한 부담을 적게 하려는 부분에서의 복지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이상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경쟁력이나 또 인구 위기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4호 공약으로 GTX로 전국을 5개 공약으로 묶어서 지방이 함께 수도권과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이전하거나 또는 최근에 부산의 산업은행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예에서처럼 항공, 철도, 산업 등을 하나의 방역권으로 묶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 병역 문제 역시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을 해서 병역을 이행하는 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경력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을 해서 군 내에 양성 평등한 군 복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가족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자 공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형진 다세소입니다. 제가 아까 인사를 틈이 없었습니다. 박승경 행복국가 국가장님이시죠. 사실 인구 문제 자체가 뭐 여의라 할 것 없이 저희에게 당면한 이 파급 효과는 사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충돌할 수도 있지만 많은 아이디어들이 같이 논의되고 유동적으로 좀 더 살을 찍어가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자리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인구미래위원회 행복국가장을 맡고는 있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저출산보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실제로 4차 기본계획을 만들고 또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까지 좀 지켜보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공약 관련해서는 사실
인구미래위원회 이제 후보 직속으로 인구미래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이건 어제 발표를 하셨죠. 그 돌봄 기본사회라는 큰 패러다임 전환과 구체적 내용을 좀 담아서 실제로 인구 미래에 대한 전략이자 사실상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미 많은 기사화돼서 그 내용 자체를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은 이제 이 두 분의 발표 내용 속에서 좀 더 제가 좀 덧붙이고 싶었던 저 역시 이 저출산위원회 상부장을 하면서 받았던 고민과 또 나름의 수법이라고 제시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좀 더 붙여지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나서 붙이고자 합니다. 일단 두 분이 이 구조적 인식, 구조적 위기, 또 구조적 해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두 분 역시 사실 정책 현장에서 밀도 있게 이 문제를 고민하시고 해법을 제시하고 집행하고 또 연구해왔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인구 문제로 논의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얘기들을 다 제시해 주셨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조금만 더 저도 역시 이제 거두고 싶은 마음에 일단은 원인과 그리고 또 방향에 대한 관점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인구 위기 자체가 40년간 지속되어 왔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의 인구 절벽을 겪어왔었죠. 첫 번째는 출산 억제기로 인한 급격한 감소가 있었고 또 IMF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까지 사실 출산율을 치명적으로 끌어내린 전환점의 외생적 요인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 절벽을 만든 외생 요인뿐만 아니라 관통해온 주된 원인은 저는 사실 이 노동시장의 여성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또 고학력화가 로 인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과연 성평등한 결혼과 또 인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생활 균형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출산율을 만들어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우리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고 또 저출산의 책임을 전가해온 인구 통제적인 사고방식 또 성차별적 노동시장 유지와 양육환경 또 그 속에서 살인적 경쟁 또 사교육비 집값 등이 보태지면서 미래나 자녀가 있는 삶을 먼저 포기하는 청년들의 삶이 저출산의 본질적인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인에 맞춰서 사실 인구 위기는 이제 직면했는데 문제는 이 인구 위기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다시 저출산 자체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경제주의적 사고로 다시 복잡하는 결과를 오늘도 사실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단지 결과일 뿐인데 그 원인이 되는 주거나 노동, 교육, 성평등 이 삶 전반의 조건에 있어서 여전히 경제적 관점과 국가주도 인구정책 접근의 패착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아까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출산 자체를 목표로 삼는 이 국가 전략들을 사실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개인의 삶의 선택 자체를 정책 대상화하면서 시대착오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국가 전략이 수립되는 것이 다시 회귀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원인과 좀 관점을 좀 바꾸고 원인에 대한 진단을 좀 제대로 세우고 하고 그리고 관점을 좀 더 청년들
특히 여성들의 왜 낳지 않는지에 대한 삶의 이 원인들로 접근해 간다면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해법이라고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성평등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나마 제4차 기본계획은 이 삶의 질 보장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서 이 성평등한 노동시장과 돌봄 분담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평등 경영 공표제, 또 고용상 성차별 구제 해결, 또 보편적인 누구나 좀 누릴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육아휴직 확대, 또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이미 4차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왔었고, 특히 지금은 혈연 혼인 중심의 가족 개념을 좀 확장해서 다양한 비용 가족들 혹은 또 지금 이제 반려동물까지 키우면서 하는 이 다양성에 대한 이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차별 없는 지원까지도 확장하는 내용들이 4차 기본계획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타깝게 문재인 정부 중반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대로 이 시행도 못했고 또 정부가 바뀌면서 이 성평등을 지워버리는 정부였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4차 기본계획이 수치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많은 내용들이 그래도 당겨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5차 기본계획은 4차 기본계획에서 좀 더 확장되고 또 성평등 관점에서 논의됐던 많은 내용들도 담아서 발전적인 내용들로 좀 다시 구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컨트롤 타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마 전 국민들이 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방식이 인구부냐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냐, 물론 저출산위원회도 이름은 바꿔야 되겠죠. 그런 위원회 조직이냐 할 때 저는 좀 더 지금 인구 위기에 맞춰서 새로운 상상력을 좀 발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구부 자체가 앞서 우리 이상님 박사님도 많이 지적하셨어요. 어떤 특정 사업을 주관하는 이 단위에서 맡기에는 인구 문제 자체의 포괄성과 종합성 이런 것들이 사실 한계가 있다는 지점, 그 지점에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저출산위원회가 현재 대통령 직속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대통령이 위원장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이제 자문위원회로 있다 보니까 그 효력이나 구속력이 발생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행정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을 때 진정한 이제 거버넌스 협력 체계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져서 의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논의 자체가 정당 안에서 좀 더 내부적으로는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오늘은 이 기존에 고민해왔던 방식에서 이 컨트롤 타워 얘기는 제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탈주자 두 분께서 좀 대답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면 네 분 토론 잘 들었고 혹시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두 분만 그러면 제가 먼저 드셨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말씀 잘 죄송합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성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소득 불평등이 결국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 청년들은 결혼을 못해요.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아까 국민의힘에서 말했는데 디딤돌 소득을 실천하는 거예요. 디딤돌 소득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청년에게 애기금이나 매달 국가가 1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기본소득을 네거티브 인컴 텍스 방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7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50%를 공제하고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식구면은 소득이 없으면 28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이면 매달 1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되 네거티브 인컴 텍스 방식으로 하면 나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 두 분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이 먼저 김태우 교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 한국기본대학교의 김태현입니다. 두 분 발표해 주신 거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토론해 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여기서 한두 가지에 대해서 용어라 할까요? 조금 오해될 수가 있는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두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통계청에서 장래인구 추계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간다. 얼핏 보기에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의 특성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럽니다. 인구 변동에 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이 몇 명 낳느냐 하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언제 낳느냐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합계 출산율이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다 보면은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60까지 올라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수렴하는 과정에서 토울 때문에 떨어지던 요인이 지역으로 구성으로 들어가는 관계에선 약간씩 올라간 거다. 그거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의한 영향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의 개념은 적정인구인데요. 적정인구라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뭐가 적정인구냐 하는 것은 전부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를 만드는 데에 가장 필요로 하냐 이 정도면은 되겠다 하는 게 그 사회의 적정인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도 그 목표가 있어야 한다. 정책에서 목표 없는 정책도 있는가? 저는 그건 좀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정책은 목표가 다 있는데 인구 정책만 목표가 없어요. 전에 4차 5개년 계획 처음 만들 때에 목표를 1.2, 1.5 뭐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연구 없이 만들다 보니 이게 쓰지 못한 그런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강하게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을 세우기 이전에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인구 문제가 있다는 건 다 공감하고 이게 그 효과가 오래 가야 나타난다는 것도 다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몇백 개의 사업을 나열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돈 다 썼냐 안 썼냐로서 평가해서는 앞으로 또 해봐야 똑같다. 그러니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시행을 하고 시행은 정부기관에서 해야 되겠죠.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완료하면서 목표 출산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주는 전 사회가 노력해주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자면은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인이 아니겠느냐 강하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아침 토론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마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혹은 들으시는 과정에서 한두 마디씩 보태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 멘트로 이 자리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박사님 대신해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 좋은 토론 말씀해 주셨는데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오늘 나왔던 좋은 의견들이 잘 실천돼서 인구 위기 다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마무리 멘트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앞으로 인구 정책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서를 한두 군데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 내용은 제가 6월호에 인구학 기준 6월호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두고 발표하신데요. 또 네 분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깊게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함께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우리 인구 정책, 특히 저출산 정책이 사람 수를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인구 수를 존중하지만 인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대학이 빠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공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생아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추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출생아 수는 결과적으로 맞추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목표로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출생아 수를 그럼 어떻게 맞출 거냐.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위기라는데 아마 저 같으면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1.00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 이전에 출산을 하고 싶은데 출산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먼저 찾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나는 결혼을 하고 싶고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된다든지 집이 안 된다든지 그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국가가 존재하는 건 왜 존재합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게 됐잖아요. 그러면 출산을 못해서 결혼을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의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해소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러다 보면 출산을 하겠죠. 출산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니 여건이 갖춰지면 출산을 하겠죠. 그런 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요? 아이를 잘 기를 것 같지 않습니까? 돈 줘서 애기 낳은 사람이 애 잘 기른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낳고 싶은 사람 낳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낳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까 생활이 다양해지는 거 아닙니까? 안 낳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을 푸시합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출산하고 싶은 사람들 먼저 출산하게 해주면 돼요. 근데 옆에서 애기 기르고 행복한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출산하는 것도 나쁘진 않네. 그러면 한 명 있던 분도 하나 더 해볼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 안 하신 분 한 분, 출산 망설이시는 분 한 분, 결혼해서 망설이시는 분 한 분, 출산하신 분 두 분이면 합계 출산은 여기서 뭡니까? 그죠? 그런데 망설였던 분이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합계 출산이 0.7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명 있던 분이 옆에 보니까 키울만한데 날만한데 행복한데 한 명 더 낳잖아요. 그럼 0, 1, 1, 2 이 정도 계산이 되시죠? 그러면 합계 출산 1.0명 됩니다. 안 낳으시는 분들은 안 낳으시는 거 존중해주고 낳으시려는 분들 도와줘서 그분들이 행복하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출산 1.0 회복하면 안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을 낳아야 됩니까? 나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라고 봅니다.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그 다양성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인구부 말씀하시고 인구 연구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가를 그렇게 시급하고 국가를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구를 좀 강력한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부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요. 이 인구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달성해 줄 것인가. 인구부는 수단이죠. 인구 연구도 수단이지요.
수단적 존재로서 인구법, 수단적 존재로서 인구연법 만드시면 됩니다. 한마디 더 붙이면요, 인구헌법 만들어도 돼요. 헌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권, 행복권. 뒷부분은 정치 권력 구조 아니에요. 정치 권력 구조 헌법 이야기 들어가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인구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이 바뀐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아예 인구 헌법에다가 행복하게 출산할 권리, 또 태어난 아이는 미혼부든 장애가 있든 없든 어떤 형태로 태어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행복하게 살 권리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혼출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비혼출산이 뭐가 문제돼요? 출산을 한 아이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면 그 아이한테 그 아이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요, 출산하고 연결시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양태의 문제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게 많아요. 철학이 빠져있고 방향이 빠져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 방향이 없는 지원은요, 곧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가 없는 대책은요, 곧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20년간, 40년간 경험했던 사실은 반성의 모습들이죠. 그럼 지금이라도 무엇을 위한 저출산 정책인가,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수가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가 끝에 말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하고 제가 드린 말씀이 결이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더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마칠까요? 그러면 저 긴 시간 좋은 발표, 좋은 그런 프로에서 멋진 흥미로운 일도 있었는데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구학회 정기학교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저희가 끝나고 촬영이 있으니까요.